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국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사건은 동기도, 목적도, 그리고 범인의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 상태, 그리고 신체적 상태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범죄 사건입니다. 외부에 많이 다룬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범인은 이미 잡혔지만 정확한 동기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을 조금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 사건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발적이었을까 계획적이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이거 우발적일 것 같은데, 아니면 계획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 내에서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우발이라고 하기에는 계획적인 게 보이고,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또 우발적인 게 보이고, 여러분의 견해도 궁금한 사건이죠. 두 번째는 범인의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범인은 DID,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열 혹은 해리성 장애라고 하죠. 인격이 여러 개가 있다. 다중인격입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의심을 좀 받았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맞을지 아닐지 저희는 오늘 대화, 말투에 대해서도 이걸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견해도 자유롭게 토론으로 싸움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사건의 발생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98년 3월 2일 새벽 3시 50분이었습니다. 매우 추웠던 그날 신문 배달을 하고 있던 한 신문 배달부 이 씨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하다가 한 비디오 가게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던 이유가 있었는데, 뭔가 연기가 앞에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지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을 쿵쿵 두들겨봐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해서 화재 신고를 바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르지 않은 그냥 단순 화재 사건, 그리고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주위에 피해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소방차가 바로 출동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화할 때 자체의 모습도 보시면 불이 많이 나는 흔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야에서도 보시면 많이 안 탔구나 정도는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금세 진압은 됐지만 단순한 화재 현장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시신이 한 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어떤 상태여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일 겁니다. 화재 현장이니까 질식사였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리고 경찰분들도 이상하게 판단했던 건 그렇게 불이 심하게 난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옆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붙이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었습니다. 이 시신의 모습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덮여있던 이불을 살짝 열어봤는데 흡사 미라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머리는 봉지, 비닐봉지 같은 걸 씌워진 상태였고, 그리고 몸 자체, 팔부터 그리고 관절 부분, 무릎 이런 부분들을 전부 청테이프로 다 돌돌 말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무언가를 덮어놓고 또 다시 말아놓은 상태. 당시 발견했던 시신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자, 일단 당연히 여기서만 봐도 이상합니다. 이건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몸을 이렇게 다 묶고 얼굴까지 묶어놓은 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조심스럽게 얼굴 부분에 있는 비닐봉지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처참할 정도로 얼굴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구타를 당한 상태였던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피하지 못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상태로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었던 거죠.
피해자는 이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던 당시 48세 김 씨였습니다. 자, 이제 이 안의 흔적을 찾아봐야 됩니다. 족적, 지문 이런 걸 찾아봐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유는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을 끄기 위해 안에 물을 계속 뿌렸죠. 그 물난리의 덕택에 족적도 지문도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엔 금품 같은 것도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요. 10가지가 사건 현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사건 현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범인, 분명 살인사건이니까 범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피해자를 이렇게 살해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돈입니다. 근데 금품이 사라진 건 없습니다. 금품이 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살해를 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원한 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때 피해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죠. 그리고 묶인 흔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묶였으면 테이프 같은 것도 꼬여 있을 겁니다. 왜냐면 몸이 묶였을 때 막 움직이게 되면 테이프가 말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라는 점. 그러면 살인을 준비하고 그리고 묶어놓은 상태에 폭행하고 그 이후에 또 묶었다. 즉 반항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더불어 방화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보면 일종의 계획살인, 즉 살인 후에 불을 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더, 범인과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는 면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이 새벽 시간에 이 안에서 범인과 그리고 피해자가 만날 수 있는 사이, 더불어 범인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즉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열쇠는 여기 있는 피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확률상 보게 되면 티가 다 났다. 가까운 사람이며 원한 관계일 확률이 높다.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건 조사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되기 2달 전에 보험 가입을 한 게 확인됩니다. 그것도 4개였습니다. 상해를 입으면 8천만 원, 사망을 하게 되면 4억을 받게 되는 보험금이었죠. 그리고 보험 수령자는 1살 어린 47세 아내 장 씨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보험살인이구나.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첫 번째 용의자는 아내 장 씨였습니다. 근데 아내 장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아내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 사실도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의 알리바이까지도 명확한 상태로서 수사가 애매한 상태가 됐던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와 청부를 했을 수도 있고 공범이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해서 일단 아내 장 씨를 중심으로 주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찰이 제일 처음 물어봤던 건 혹시 이 비디오 가게가 이 부부만 운영했던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변에 했는데 같이 일을 하던 한 남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세 바로 임 씨였습니다. 그 임 씨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자 확인을 했는데 집도 되게 특이했습니다. 이 부부의 바로 윗집 옥탑방에 살고 있었던 걸로 확인되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찰나에 아내 장 씨를 조사하던 경찰이 한 가지 이상한 신호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당일날 호출기에서 발신됐던 이상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성 메시지인데 그걸 임 씨에게 보낸 겁니다.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 경찰들이 너를 찾고 있어. 라는 이야기였죠.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경찰은 일단은 위층에 살고 있던 임 씨를 먼저 조사를 해보는데 수년 전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온 인물로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2년 전부터 친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옥탑방에 세입자로서 들어왔다가 외부에 공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잘 적응을 못한 걸 되게 가여워했던 이 부부가 그럼 우리 비디오 가게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하며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경찰의 입장에서도 아 친했구나 그리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뭐 그래서 걱정되는 메시지를 보냈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건 발생됐던 당일날 비디오 가게가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 씨는 그 사건 현장 내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근처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덤덤한 표정으로 현장 주변만 얼쩡거리다가 집에 갔다라는 거였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 아내와 그리고 여기 임 씨 사이가 조금 이상하다. 좀 더 친해 보였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들까지 나왔던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내연 관계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 경찰은 당연히 그래서 혹시 남편을 여기는 아내와 그리고 임 씨가 서로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런 사건을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 뒤 임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고 났을 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 돈이었다. 그리고 불을 태우고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왜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들어가 압수수색을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게 하나 확인됩니다. 집에 딱 옥탑방에 들어가자마자 모니터가 3대가 보였습니다. 밑에 2대, 위에 1대. 이 모니터가 뭐지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모니터가 옆에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창문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줄이었습니다. 이 줄이 뭐지 하고 봤더니 바로 밑에 집에 그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심이 좀 되시나요? 그 줄이 무슨 줄이었을까요? 집을 쭉 연결해서 줄을 따라갔더니 바로 밑에 집에 2개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몰래카메라라는 게 그렇게 유행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런 걸 구하기도 어려웠던 98년도입니다. 그런 몰카범죄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던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었지만 당시에 임 씨가 과거에 전파사에서 일을 했던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즉 설치를 본인이 직접 한 거죠. 하나는 안방 커튼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고 하나는 주방 배수구 쪽에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집이 다 보이게 했던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동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여지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 씨가 했던 행동 패턴입니다. 도대체 임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몰래카메라라는 게 상징하는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몰래카메라의 범죄의 직접적인 목적은 관음증입니다. 즉 생활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관음증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나는 다 알아. 이런 심리적인 게 내포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나 오늘 아침에 뭐 그냥 밥 먹었어. 아닌데 나 아까 봤는데 밥 안 먹던데. 알면서도 네 그러셨네요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즉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확인하고 있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한다. 알고 있다가 관음증의 특징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아내였던 사람과 그리고 임 씨 사이에 좀 둘의 뭔가 이상한 관계였다면 그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걸 아내가 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둘 사이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면 이건 일방적으로 임 씨가 설치를 한 겁니다. 왜일까? 이건 관음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과거에 뭔가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외톨이로 살았거나 그랬는데 여기 있던 이 부부가 자신에게 굉장히 잘해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형님의 와이프지요. 와이프가 뭔가 가족 같은 느낌, 엄마 같은 느낌, 누나 같은 느낌 때문에 집착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면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됩니다. 아랫집에 살던 그 비디오 가게 부부는 실제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빚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약간 싸움도 되게 잦았고, 그리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둘 사이가 내연관계가 아니었으면 임 씨는 복수를 하고 싶었나? 증오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어서 이걸 공격 대상으로 판단했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밸런스가 하나가 안 맞는 게 존재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임 씨와 그리고 거기에 와이프가 만약 내연관계였다라는 부분이었다면 몰래카메라의 용도가 관음증 플러스 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때리네? 뭐라고 하네? 그런 분노심을 키우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둘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단순하게 관음증이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쳐다보는 걸 좋아했다면 굳이 살인을 저지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단순하게 훔쳐보는 것만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편을 죽이는 발생, 남편이 죽게 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테이프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즉 관음 행위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랬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어쨌든 이 부분까지 경찰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디오 테이프까지만 봤을 땐 뭔가 임 씨가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다른 데서 확인됩니다. 밑에 케이블이 있었죠. 그 케이블을 보고 있던 경찰이 저 담벼락에 있는 저 가방 뭐야?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007 가방 같은 게 하나 들어있던 겁니다. 가지고 와서 그걸 열어봤더니 캠코더와 그 안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트는 순간 모든 경찰은 다 경악하게 됩니다. 그 테이프는 범행 과정이 찍힌, 즉 이 임 씨가 범인인 걸 증명하는 살인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피해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당시에 남편은 7천만 원의 빚이 있어 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돈에 쫓긴 상태여서 2달 전 보험 가입을 하고 임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강도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나를 묻고 나를 때려라. 그래서 난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빚도 좀 갚고 그 남는 금액을 너랑 나누어 가지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해서 상처 정도만 입혀서 강도를 위장한 보험 사기를 함께 치자라고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럼 우리 궁금합니다. 그럼 그걸 왜 찍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 씨는 나중에 이 남자가 말을 바꿀까봐, 돈을 안 주고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말을 바꾸고 자기를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찍어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도 다 확인이 됩니다. 비디오 녹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찍어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대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형님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피해자도 빨리 끝내자. 어느 정도만 쳐라. 그리고 빨리 끝날 거다. 괜찮을 거야. 이런 거 녹화해도 돼.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가 상호 합의가 다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미스테리한 점들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화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형님 잠시만요. 3분만 참으세요. 형님 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테이프 묶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형님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의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려라. 이 정도만 때리고 두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상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형님 이제 좀 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좀 아프셔도 그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2대를 때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 이 새끼야.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거기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숨이 끊어지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게 찍혀 있습니다.
너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 너 같은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에 나 같은 고아가 태어나.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 그리고 이 이후에 알 수 없는 말을 갑자기 합니다. 내가 너 같은 애 죽이러 이 세상에 온 거야. 너 내가 왜 섀도인 줄 알아? 너같이 마누라 고생시키는 놈들 죽이러 온 놈이야. 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자그마치 120살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비디오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화 테이프 안에 약 40분 정도가 녹화되어 있는 이 테이프 안에 발생한 일인데, 앞에서는 형님 하면서 어떻게 하자 웃으면서 좋게 빨리 끝내자 그렇게 결박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다가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고 때리면서부터 갑자기 돌변해버린 겁니다. 자,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감정 이런 게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법의학자들이 상황을 보고 이걸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거 정신질환인가? 다중인격? 망상장애인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떤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 아내하고 공모를 하고 나서 그렇게 죽여야겠다, 보험금을 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그 안에서 화재가 제대로 나지 않았고 그렇게 들키게 돼서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내와 여기 있는 임씨는 공범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까 봤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거 봤을 때 임씨는 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요.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중간에 말을 했던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너 같은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고아 같은 게 탄생하는 거야. 내가 널 지옥으로 보내줄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내에 대한 형수겠죠. 형수에 대한 그런 뭔가 연모의 느낌 때문에, 불쌍한 느낌 때문에 복수를 위해서라고 했다면 이게 분노 폭발형 범죄인가? 일방적이구나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 뒤에 말이 이상합니다. 너 내가 왜 섀도인 줄 알아? 그 섀도가 그 그림자 섀도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자그마치 120살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자백을 했던 거죠.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없고 형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잘못 맞아서. 그리고 난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불지르고 도망친 거다. 즉 예상치 못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자기는 기억이 아예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섀도우라는 말이 왜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섀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되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인데 일단 이곳이 비디오 가게라는 문제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봤던 영화 속 캐릭터를 얘기하나? 이게 실제로 94년에 나왔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웅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섀도우는 자기 그림자와 관련된 얘기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말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인 거죠. 그러면 참아왔던 분노가 갑작스럽게 폭발을 해서 그걸 기억을 못하나? 라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형사가 살인 장면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걸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못 보겠으니까 치워달라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괴로워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입니까? 계획입니까? 그리고 임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던지고 나면 갑자기 돌변했고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고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지. 다중인격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발적으로 때리다가 분노가 표출되면서 과거의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더 때렸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발이라고 보여지지요. 근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계획일 가능성이 나옵니다. 하나, 이겁니다. 자신의 형님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만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는 왜 기름통을 사서 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불을 지를 마음이 아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미리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같이 위장으로 하자. 그 과거의 얘기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임씨는 준비를 했고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꾸며놓고 구타를 하고 그 이후에 불을 지르고 나왔다.
계획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발이라고 보기에는 준비되어 있는 흔적들이 매우 많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망상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망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위에서 나왔던 말이 이상합니다. 위에서 내가 너를 죽이기, 난 이미 악마다.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악마가 있어서 너를 벌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망상장애면 그냥 악마인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자기가 악마가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내가 너를 벌해야 돼. 이것 자체가 범죄의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던진 말 자체만 봤을 때 얘기하는 얘기죠. 망상장애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찍은 걸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찍은 걸 뽑아서 가지고 나왔다. 그것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다중인격 증후군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중인격이라는 건 DID, 즉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르게 되는데 한 사람 안에 인격체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최대 맥시멈 100개 이상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인격체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성별, 학벌, 고향, 지역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걸 이제 DID라고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임씨는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DID라고 얘기하면 인격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인격이 변화한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흥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만약에 처음에 이런 보험 사기를 공모할 때 인격체 하나, 내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어서 휘발유와 이런 걸 준비했던 인격체 하나, 그 안에 들어가서 멀쩡하게 공모했던 인격체 하나, 그리고 그 뒤에 폭발적으로 내가 쇄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인격체 하나, 그 이후에 찍었던 카메라를 들고 집으로 갔던 인격체 하나, 그리고 그걸 숨겼던 인격체 하나, 이 인격체가 다 다를 수 없습니다. 이 안에는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정상적인 사람이 중간중간에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자, 임씨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처음에 공모할 때 정상, 그리고 처음에 묶을 때 정상, 그리고 도주할 때 정상, 버릴 때 정상.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체가 변화하는 DID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바뀌거나 나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투까지도 많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건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말투만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빼기는 바꾼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임씨는 왜 중간에 나이가 120살이야 라고 뱉었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걸 뱉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획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땐 자기가 체포됐을 때의 확률까지 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살인 비디오를 왜 굳이 뒀을까라고 의심점이 드는데 이게 계획범죄고 치밀하게 준비가 된 상황이라면 자기가 이 비디오가 없는 상태에서 범인으로 체포됐을 때의 확률인 겁니다. 지문이 나오거나 도구가 나오거나 자기가 뭐 예를 들면 휘발유를 샀다는 흔적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이 사람이 때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합의하에 이렇게 한 거예요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때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즉 2단 장치를 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우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계획으로 보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1심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당시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디오 첫 번째에서 서로 합의하에 시작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형이 됐던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발이었을까요? 계획이었을까요? 계획이라면 임씨는 정말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자기가 체포될 때까지 모든 걸 준비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하고 고의적으로 입에서 나 쇄도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냐? 나 120살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꾸미고 체포가 된 뒤에 살해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입니다. 보험금은 누가 탔을까요? 물론 모든 의심점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된 걸까요? 아니면 많은 게 묻혀 있는 걸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뇌피셜 부분이고 좀 정리의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볼 이야기인데 임씨에 대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임씨의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분리할 건데 임씨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형수라고 할게요. 형수와의 관계를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게 있었다, 공모가 있었다와 일방적이었다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만약에 임씨가 일방적으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임씨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점점 형님에 대한 분노가 올랐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연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을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처리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험 사기에 대한 부분을 임씨가 역으로 제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어요. 이건 어쨌든 가입을 한 사람은 이제 그 피해자지만 뭐 이건 어떻게 상황을 볼 수 없으니까 누가 제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되면 분노 폭발로서 뭔가 범죄 행위를 하고 자기가 이걸 표출을 해서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이런 일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이 되었고 그리고 형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받았겠죠. 받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됐다라는 게 하나의 루트고 또 하나의 루트가 하면 이 둘 사이에 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형수가 그 임씨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상하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조사할 때 당시에 뭐 기사도 떴었는데 둘이 내연 관계였다라는 이야기의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연 관계다라고 얘기가 돼버리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여가요. 내연 관계다라고 돼버리면 이 모든 카메라가 설치된 부분들부터 이런 걸 알 수도 있었다가 돼요. 근데 이게 알게 되고 했다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처리됐다라고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범 여부였으면 함께 구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일이 커졌겠죠. 근데 이게 임씨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임씨가 뱉은 말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아니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 상황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갔다라고는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당시에 수사하셨던 분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현재 결론은 났지만 이 결론이 났던 내용이 과연 사실과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됐거나 달랐거나 했을 때 그 안에 껴있는 사람들, 왜냐면 이건 뭐 저희들끼리의 뇌피셜이었긴 했지만 사실 임씨는 DID가 아니에요. 임씨는 DID보다는 분노 표출이 점점 강해졌다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때리면서 그러니까 딱 묶어놓고 때리면서 분노가 폭발돼 버리는 그게 더 맞거든요. 왜? 이게 DID의 현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DID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DID처럼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건 맞아요. 뒤에서 갑자기 자기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상황만 봤을 때는 DID라고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DID인 척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DID인 척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면 계획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계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계획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보험금 타고자 했으니까 너는 보험금을 탄다고 했지만 나는 살인에 대해서 살인보험금이 나오게 할 거야.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둘이 생각하는 보험금이 달랐던 거예요. 피해자는 상해보험, 가해자는 사망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생각이 아예 다르고 있던 것. 그렇게 출발이 됐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뭐하러 그걸 준비해와요. 그건 준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일단 법정에서는 DID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됐으면 뭐 무죄로 나왔겠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그 내용으로 해서 이 사건이 처리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외국 사례, DID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DID가 갖는 특징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심도 있고 복잡하게 확인을 하는 절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DID라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얄팍하게 확인했던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상황적으로 보여줬던 내용까지였고,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토사팩에 진행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넣어서 함께 진행을 했고요. 좀 찜찜함이 많이 남는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처리됐다라는, 물론 범인은 잡혔지만 왜냐면 영상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좀 찝찝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